서버님 종목은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대형주 위주로 하다 보니까 네네. 종목이 거의 겹치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없는데 중대형주다 보니까 이 시황에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죠. 네. 근데 뭐 우리 배사부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국면에서 러시아랑 지금 우크라이나랑 어떻게 전쟁이 전개되고 있나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쓰시고 그냥 내가 사는 주식이 여기 지금 더 싼지 비싼지 그것만 이렇게 보면서 하세요? 아니면 그래도 전쟁 상황 좀 보면서 하세요? 보면서 하죠. 그래서 원자재라든지 이런 걸 다 보고, 예를 들면 이제 전쟁 나서 유가가 130%까지 갔잖아요. 네. 그때 오히려 인버스를 샀어요. 인버스 원유 샀다고요? 샀어요. 원유 인버스. 원유 인버스를? 또 그럼 그런 원유가 투자도 다시 하시네요. 이제 빠질 거다? 원유가 다시 이제 빠질 거다고 보고 산 거죠. 그래서 샀는데 130%대 사니까 거의 뭐 지금 한 12, 3% 수익 중인데 예. 어제 뭐 유가가 떨어졌죠. 네. 그래서 빠졌죠. 저는 이제 왜 그렇게 샀냐면은 또 약간 코로나하고 비슷하게 생각을 한 거죠. 자, 이게 떨어지면 뭔가 원유가 150불, 난 맥시멈 예. 그러면 이제 130불에서 사서 150불 정도 가면 나는 과하다. 뭐가 뭐 생산도 늘릴 거고 뭐도 미국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유가가 빠졌을 때는 한 7, 80%까지 빠진다고 본 거죠.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럼 위로 가는 거는 밑으로 가는 거는 훨씬 많잖아. 저는 종목만 하시는 줄 그러니까 알았는데. 개별 기업 종목만 하시는 줄 알았는데. 네. 그럼 원자재에 대한 모멘텀 플레이도 하시네요. 그리고 또 뭐 일단은 저는 이제 또 오랫동안 시장을 있다 보니까 다음에 오는 섹터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예를 들면 뭐 다음에 뭐 살아남으면 동이 갈 것이다. 뭐 또 다음은 뭐 니켈이 갈 것이다. 원자재 중에서도 그럼 이제 그 관련 섹터의 종목을 사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상대 원자재에 대해서나 뭐 환율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관심을 보고 그 시장에 따라서 맞는 종목을 또 편입을 합니다. 원유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뭐 이거 책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인데 러시아의 전쟁을 끝내려면 원유 값이 떨어지는 게 실제 전쟁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분석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유가가 계속 고공행진 해버리면 러시아는 계속 돈을 버니까 그렇죠. 결국엔 포기 안 할 거고 과거의 전쟁 사례를 보더라도 실제로 원유가가 떨어졌을 때 러시아는 모든 전쟁에서 패했다 이런 분석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미국이 사실상 지금 러시아하고 크게 뭘 하는 것 같지만 지네도 돈 벌고 그냥 이 고유가 상황을 좀 방치하고 있는 거다라는 견해가 있던데 그 견해에 대해서는 우리 두 분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세상에 다 음모론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음모론이 뭐 있다고. 뭐 근데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사실 뭐 전쟁이 자국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네. 2차 세계 대전에서 미국이 이제 크게 이제 발전을 했었던 거고, 그죠? 우리 한국 전쟁에서 일본이 그쵸. 패망 이후에 크게 네. 이제 성장할 수 있었고, 우리나라는 또 베트남 전쟁에 피해를 봤던 것처럼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그러면 미국의 기업은 어떻게 되나라고 보면 분명히 이제 밸류가 플러스 되는 부분이 있는 거지 마이너스 되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물론 이제 모든 기업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유가가 이렇게 140, 150달러 가면 미국도 인플레에 대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유가를 억눌러야 되는데 흔히 말하는 셰일가스 예전에 셰일가스 너무 생산 많이 돼가지고 유가가 뚝뚝 떨어진 상황도 있었는데 요즘 보면 미국에서 셰일가스 많이 생산한다는 얘기는 없고 물론 그렇죠. 코로나 때 뭐 한 3분의 1이 파산했다는 얘기도 있지만 돌리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 이제 음모론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일부러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거다. 그러다가 언젠가 어느 정도 상황이 되면 이제 적극적으로 셰일가스도 하고 유가를 확 떨어뜨리면서 러시아를 경제 제재가 아니라 진짜 그걸로 압박할 거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원유 말씀하시니까 사실 저도 이제 원유가 워낙 중요하잖아요. 지금 유가가 떨어지면 이제 굉장한 이제 모멘텀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셰일 얘기하셨으니까 트럼프 시절에 이제 유가가 40불에서 거의 한 70불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었어요. 유가가 좀 올라가면 트럼프가 되게 막 화를 내요. 유가가 너무 높다는 듯이 막. 그러면 또 꼬랑지를 내면서 유가가 또 빠지고. 또 40불 근처까지 가면 셰일 업체들한테는 또 채산성이 안 맞다 보니까 그러면 또 이래 올라오고. 그러면서 유가를 이제 좀 가둬놨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이번에 코로나 터지기 전이죠. 그때 당시에 그 보면 이제 옛날에 서부 영화 자이언트에도 보면 이렇게 예, 예. 채굴기 방학개비 있잖아요. 같은 거. 예. 예, 예, 이렇게. 그 채굴기가 그렇죠. 몇 대가 돌아갔었냐면요. 850개 정도가 돌아갔었어요. 미국에서. 네, 미국에서. 예. 그러면 제가 지금 유가가 여기가 고점이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면서 저도 이제 모멘텀 플레이를 좋아하지만 130불 여기서 하락에 배팅을 안 하는 이유가 이 리그 카운트 이게 네. 지금 몇 개냐면요. 네. 550개예요. 850개에서 550, 550 거의 개. 절반이네요. 절반인데 코로나 때 얼마까지 떨어졌었냐면요. 200개가 깨졌었어요. 850개가 하다가 코로나 때 아시겠지만 뭐 유가가 10불 때까지 떨어지면서 그렇죠. 뭐 채굴을 하면서 계속 적자가 나니까 850개가 200개 밑으로 떨어져서 180개 밑으로 떨어졌다가 지금 이제 유가가 올라오니까 다시 이제 채굴을 하는 거예요. 하면서 제가 계속 이 리그 카운트를 매일 저희는 체크해요. 아, 그러세요? 매일 체크하는데 지금 550개예요. 200. 200개에서 계속 올라오는데 유가가 100불을 넘어가면 850개가 아니라 옛날에 2011년, 12년도에 유가가 110불 갔을 때 네네. 리그가 이게 몇 개가 돌아갔었냐면 1,400개에서 1,500개가 돌아갔었어요. 그러다가 유가가 이제 40불에서 50불 하니까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가 유가가 10불 가니까 200개 밑으로 줄었다가 지금 유가가 550. 이 정도면 이 정도면 800개 한 900개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장치 산업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묻은데도 겨우 550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80불, 90불, 100불 올 때도 함부로 이제 유가 하락에 배팅을 안 하는 이유가 야 리그 카운트를 보면 생각보다 이게 느리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공급이잖아요. 공급이 이제 확 늘어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보니까 550거니까. 그건 어디서 확인합니까? 요 개수 뭐라고 부른다고요? 리그 RIG 예. 하고 이제 카운트는 카운트하다. 리그 카운트라고 그래요? 네. 어디서 확인하냐면 우리 직원이 아침마다 직원이 가져다 주는 자료. 예,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이게 너무 많이 알아도 안 돼. 이거 배치를 못하냐고. 아유, 제가 하려면 그 직원하고 다이렉트로 소통하거나 그 회사에 가서 아침 이렇게 봐야 돼요.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 댓글에다 리거 카운트 이거 어디서 확인하면 됩니다. 주소 하나 찍어 주십시오. 유가로 빠졌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저도 그 코로나 때 또 10불 이하로 떨어진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는 반대로 또 원유 선물을 사가지고 돈 많이 그렇죠. 벌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중소형주 매매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본인의 스타일이 확실한 것도 있고 그 외에 보셨을 때 이거는 수익이 나겠다라고 싶은 것들은 또 적극적으로 다 활용하시네요. 그런 ETF 매매할 때는 사실 저랑 한 번씩 통화하잖아요. 맞아요. 레버리지 뭐 사야 되는 거 맞아요. 아니냐 맞아요. 하면서 얘기하고 그때 뭐 원유 선물 저도 뭐 원유 선물 샀었고 코덱스 레버리지도 샀었고 얘기해 보면 똑같았어요. 그러면 레버리지를 제가 이제 지금 원유 선물에 130불에서 저렇게 이제 촉이 있는 거죠. 네, 슈퍼게임이 또 촉이 있으니까 네네. 우리처럼 데이터를 갖고 하는 거라 네. 또 이제 무림의 고수잖아요. 네, 촉으로 보시는 건데 생각해 보면 결국 1년, 2년 지나고 나면 떨어질 거니까 유가가. 그렇죠. 그러면 기다릴 수 있는 맞아요. 거잖아요. 예. 요 책에 보면 제일 앞 페이지에 사인을 하시면서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기다리지 못하는 자의 부가 기다리는 자에게 이전된다. 이 워런 버핏이 했던 얘기잖아요. 네네. 유가도 지금 한쪽으로 이렇게 정규 분포상에 이렇게 치우쳐져 있으니까 결국 돌아올 거고 그렇죠. 나는 돌아올 때까지 나는 기다릴 거야.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원유 선물 인버스는 레버리지 포지션은 아니고 그냥 그렇죠. 인버스 레버리지가 없어요. 레버리지 없어요. 저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은 보면 레버리지 네. 특히나 또 3배짜리 네. 3배짜리 그거는 뭐 제가 항상 절대 하지 마시라고 얘기하거든요. 3배짜리는 이번에 러시아 ETF도 마찬가지지만 그죠. 마이너스 30%가 나면 3배짜리는 마이너스 90%가 되면서 그 순자산을 거의 다 까먹어 버려요. 네네. 마이너스 33% 가면 마이너스 99% 되면서 아예 그 ETF의 순자산이 빵이 돼 버려요. 헤어나지를 못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우리 뱃사부님처럼 뭔가 한쪽에 쏠리고 공포에 쏠린 반대 포지션을 잡으실 때는 내가
기다릴 수 있게끔 맞습니다. 포지션을 잡는 거죠. 두 분의 이제 스타일이 좀 다르시잖아요. 우리 박 전무님은 아까 말씀하신 약간 대형주, 중대형주 네. 위주를 하시고, 네. 우리 뱃사부님은 중소형주를 하시고, 그 각각의 장점에 대해서 서로 약간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나는 왜 중소형주, 특히 중소형주 중에서도 이렇게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것만 하는지,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또 뭐 차트만 보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 스타일들이 다르시니까 하고, 전무님께서는 나는 왜 대형주를 하는지, 플레이의 장단점? 뭐, 중소형주가 훨씬 돈 많이 벌죠. 그렇죠. 나가서 개인 투자하시는 내 분들은 돈 투자하라 그랬으면 중소형주 하실 거예요? 중소형주 하는 게 또 좋아요. 맞아요. 특히나 이제 종목에 대한 그죠?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들어가시니까. 주린이들은 그러면 중소형주가 답이다. 근데 너무 중소형주를 하려면 이제 경험과 네. 공부를 해야 되죠. 그렇죠. 무작정 들어가가지고는 뭐 상표 나가거나 망하거나 아니면은 또 급등지에 또 물리거나 뭐 이렇게 되죠. 그래서 공부를 하고 들어가야죠. 하고 중소형주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일단 공부를 하고 들어가야 되고 또 언제 올라갈지 사실 배사부님이 아까 3년 기다리신다 3년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축구 후배들이 우리 배사부님 몇 번 봤어요. 네. 왜냐하면 와가지고 밥을 잘 사주거든요. 그죠? 밥도 사주고 뭐 양고기도 사주고 그런데 우리 축구 후배들이 우리 배사부 가고 나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배사부님이 얘기한 종목은 한 3년 걸린다는 거야. 듣고 바로 사면 안 된다고. 벌써 다 알더라고. 맞아요. 근데 정말. 한 3년 지나고 나면 올라요, 진짜. 네. 근데 우리 배사부님도 결국은 내가 지금 사면서도 이게 언제 오르는 거는 지는 모르고 사시는 거죠. 네, 모르죠. 그냥 오를 빨리 거라는 확신. 갔으면 좋겠다 하면서 사고 어떨 때는 그냥 내가 오히려 가지 마라. 그냥 오히려 대충분히 살 때까지 가지 마라. 제발 이럴 때가 더 많죠. 어떨 때는 이제 사는데 너무 빨리 오를 때도 있기는 하고. 네. 있기는 하고. 그런데 신기하게 올라가면 이렇게 좀 좋아야 되는데 내가 충분히 못 샀을 때는 올라가도 기분이 안 좋죠. 충분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를 충분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해놓은 예를 들면 뭐 네. 수량이 뭐 있어요. 예를 들면 정해놓은 금액과 뭐 예를 들면 뭐 10억 따야 되는데 10억 따야 되는데 1억 1억 샀는데 샀는데 가버리면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왜냐면 네. 개별 종목이니까 저는 네. 그러면 10억을 사야 되는데 1억을 샀다가 50% 그냥 하자마자 한 50% 올라서요. 네. 그러면 50% 먹었네 하고 그냥 팔아요? 아니면 내가 사야 될 수량은 10억이니까 그게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서 그냥 계속 기다리면서 내가 원하는 가격에 오면 10억까지 채우세요? 제 같은 경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만약에 50% 가잖아요. 네. 1억이 넘어가면 가져가요. 1억을 더블까지 가져간다. 어. 100% 날 때까지 가져가서 그럼 1억을 버는 거니까. 근데 좀 1,000만 원, 2,000만 원 샀던 데가 이제 갔다. 그러면은 중간에 그냥 날려버린 수. 빨리 움직이. 빨리 30%나 50% 올라가 버리면 빨리 팔아버리고 다시 이제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도 1억 이상 매수한 1억 이상 매수한 거면 그냥 100% 빠지는 거예요. 그 부분을 들으니까 아까 이제 보유 종목이 네. 50개 지금 그리고 많이 가져가실 때는 제가 알기로는 한 100종목까지도 사신 걸로 알고 네,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A 하면서 팔아버리는 수 있다라는 거는 아이 뭐 이 종목 아니면 내가 뭐 다른 것 사서 먹으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파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뭐 내가 이제 떨어져라 오히려. 네. 오히려 떨어지면 다시 살게 이런 마음으로 파는 거예요. 네. 떨어져라. 이게 지금 수량도 별로 안 되고. 제가 이 그럼 종목이 너무 질문은 많아지면 또 네. 관리가 힘드니까. 이 질문을 왜 했냐면요. 제가 아는 주변의 제 고수들이 나 혼자서 몰래 이렇게 사 모으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맞아요. 내가 사 모으려고 하는데 이걸 누가 눈치채서 확 쫓아오면서 올라버리면 에이 안 사. 이런 마음으로 이제 판다라고 또 제가 들어가지고 네. 혹시 그런 마음으로 파나 싶어가지고. 뭐 그런 의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어쨌든. 근데 아깝잖아요. 근데 이제 뭐 그렇게 수량이 억대가 넘어가면은 네. 아이고 이제 감사합니다 하고 가져가고 이렇게 또 1, 2차. 관리하기 1, 2차로 이러면 사는 데 가버리면 이제 관리하기 힘드니까. 일단 그것도 날려버리고. 있겠네요. 네. 관리하기 힘든 것도 네. 있겠네. 그래도 금액 규모가 좀 커야 이 계속해서 보유 종목은 늘어나고 관리는 해줘야 되고
우리 뱃사부님 입장에서 몇 천만 원은 너무 작은 돈이어서. 우리 김큐님이 이제 네. 중대형주의 장점은 뭔가 네네, 그죠. 물어보셨잖아요. 네, 박점님. 우리 회사는 이제 아무래도 고객의 자금을 운용하다 보니까 뭐 자문사나 운용사에도 보면 이 스몰캡이라고 하는 중소형주 펀드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중대형주를 고집을 하는 이유가 네. 첫 번째 이유는 저희는 남의 자금을 이제 운용을 하다 보니까 언제든지 고객이 나 돈 필요해. 내 돈 돌려줘. 근데 저희는 이제 예전에 이제 기관 자금을 많이 했었잖아요. 2017년, 18년 초에는 저희가 1조 4천억을 운용했었거든요. 1조 4천억을 운용하고 어떤 보험사에서 저희한테 한 3,800억을 맡겼고, 네네. 네, 어떤 예금 쪽에서는 뭐 정부기관에서는 한 3,500억을 맡기고, 이런 기관에서 언제든지 돈이 필요할 때 한 500억, 1,000억을 환매를 할 수가 있어요. 달라, 다시. 네. 그러면 중소형주를 그렇게 막 사모았다가 500억 환매가 들어오면 막 내 주식을 밟으면서, 그죠? 네, 지진다고 그러죠. 내 주식을 팔다 보면 막 지지는 거죠.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제 고객이 환매 요청이 들어오면 10분 안에 다 팔 수 있는 주식으로 사야 된다라고 늘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자본주의에서 주식이나 부동산의 논리를 보면 거래가 안 되는 아파트 단지 바로 앞에 있는 빌라 제가 사지 말라고 그런 네. 얘기도 했었잖아요. 네. 옛날에. 네. 부동산 전문가. 똑같은 30평 네. 아파트인데 네. 엄마 아파트 5천 단지에 그 5천 세대 맞나 모르겠는데 그 30평과 언제든지 팔려고 하면 팔리잖아요. 네. 근데 그 길 건너 골목 안에 있는 5층짜리 빌라의 30평하고는 황금성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가치 때문에 가격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중대형주 중심으로 매매를 하는 이유가 항상 황금성. 그런데 이제 대형주를 싫어하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아유, 그 대형주 사가지고 뭐 언제 돈 얼마나 벌고. 먹겠다고. 네. 뭐 그렇게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네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상 이제 시장을 이겨야 되는 매매를 네. 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기관 투자가가 우리한테 돈 맡기면서 항상 코스피 대비 평가를 그렇죠. 하잖아요. 네. 6개월 2분기 연속 언더퍼폼하면 그 자금의 바로 절반을 네. 환매하고 그래요. 그것도 좀 잘못된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평가를 받는 매매 그 자금을 20년 이상 운용하다 보니까 항상 시장을 이기는 중대형주를 사는 이제 매매를 하게 돼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중대형주가 이게 중소형주 못지않게 변동성이 크다라는 걸 또 깨달았고요. 예를 들면 카카오 같은 거, 네. 뭐 테슬라 같은 거, 작년에 보면 뭐 700%, 1년에 뭐 700%씩 오르잖아요. 그렇죠. 성장주들 네. 요즘. 그러면 우리나라 중대형주, 대형주가 야, 어떻게 저렇게 많이 오를 수 있나라고 보니까 저희가 최근에 이제 우리 서학개미 분들 미국 네. 주식 애플 하나만 3,000조 그죠?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다 합치면 2,500조인데 애플 하나만 3,000조니까 걔네들이 보면 우리나라 주식들은 스몰캡인 거예요. 중소형주. 삼성전자 제외하고 나면 중소형주인 그죠.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큰 자금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쳐다보고 우리나라 주식을 샀다가 팔았다가 하면 어떻게 보면 중소형주 같은 그런 변동성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것도 철저하게 이용을 하자. 네, 그런 생각에서 황금성이 좋으면서 우리나라의 중대형주도 변동성에 의해서 얼마든지 수익률을 좀 이렇게 아싸리한 수익률을 얼마든지 낼 수 있다라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고객이 요청할 때는 언제든지 돈을 내줄 수 있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중대형주를 잘하는 게 국영수. 좋은 대학 가려면 국영수를 잘해야 되는 거죠. 중대형주를 잘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요. 저희한테 이제 자금을 맡기는 분들이 아무래도 3억 이상의 자산가들이 많다 보니까 네. 우리가 최슬리에서 박 전무가 어떤 주식을 사놨지라고 보는데 이제 잘 모르는 중소형주가 많으면 불안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 아는 중대형주들을 보면 이제 마음이 편하고 제가 늘 강조하는 게 투자도 행복하게 해야 된다 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우리 고객들의 마음이 불안하지 않게 다 아는 종목으로도 얼마든지 좋은 수익을 내줄 수 있다는 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좀 중대형주를 철저하게 중대형주로. 고집하고, 아까 우리 배사부님의 이 수익의 방식이 기다림에서 나오는 대가, 그죠? 보상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 기관 투자가가 이렇게 단기 평가를 받다 보니까 기다림에 대한 보상은 없어요. 철저하게 이렇게 시장의 주도주를 쫓아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피말리는 그런 운용을 하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의 차이 때문에 우리 배사부님 같은 식의 운용이 수익률은 훨씬 더 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 투자자들도 할 수만 있으면 기업 분석하고 중소형주들에서 기회를 찾으면 정말 큰 수익 볼 수 있는, 네. 기다릴 수만 있고. 그러니까요. 그 마지막 단어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배사부님의 수익의 원천은 뭔가? 좋은 주식을 싸게 사서 충분한 수익이 날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제 핵심입니다. 근데 기다린다는 게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는 거, 빠지는 거, 그러니까 빠졌을 때 참고 기다리는 것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 수익이 올라간 내 목표 수익률까지 기다리는 게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냐면, 이게 아마 우리 길님은 이해하실 거야. 우리 주린이 분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10% 수익 나서 이게 20%까지 올라가잖아요. 살고 싶은 욕구가 몸 안에서 막 요동치잖아요. 근데 이거를 10배거라는 거는 뭐 10배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건데, 난 그걸 못 하는 거죠. 일반 투자자들은 제가 봐서는 보통 20%, 30% 가면 대부분 다 매도할 건데, 저는 그걸 어떻게 기다리는지가 더 궁금한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부분에서